이건 불가능합니다. 펜타곤 지하 벙커가 블랙아웃 경고 등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1년 전 인도네시아의 배신으로 10년은 지연될 거라던 망한 프로젝트였습니다. 1조 원 먹튀도 모자라 북한과 내통하고 현무 미사일까지 요구했죠. 하지만 F-35 한 대가 조립될 동안 KF-21 5대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로키드 마틴조차 이론상으로만 가능했던 그 병렬 생산이었습니다. 도대체 인도네시아의 배신이 어떻게 미국도 통제 불가능한 괴물을 깨운 걸까요? 그 충격적인 진실 지금 바로 밝혀집니다. 저는 미국 전쟁부 펜타곤의 이곳 5층 인도 태평양 전략 분석실에서 근무하는 F-35 글로벌 파트너십 수석 분석관입니다. 쉽게 말해 로키드 마틴의 F-35가 전 세계 동맹국들에게 얼마나 잘 그리고 효율적으로 배치되는지를 관리하는 체스 마스터 같은 역할입니다. 제 이름은 마크 해리슨입니다. 제 사무실은 창문 하나 없습니다. 복도 맨 끝자리에 있죠. 창문이 없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제가 다루는 정보가 그만큼 민감하다는 뜻이고, 둘째는 제가 바깥 날씨 따위의 감정을 소모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제게 유일하게 허락된 빛은 24시간 꺼지지 않는 모니터 4대의 푸른 빛과 책상 위 스탠드의 노란 불빛뿐입니다. 제 세계는 이 모니터 안에서 완벽하게 돌아갑니다. MIT에서 항공우주공학과 국제정치학을 복수 전공했고 펜타곤에서만 15년을 보냈습니다. 제겐 감정보다 데이터가 앞서고 명분보다는 국익이 우선입니다. 동맹이라는 말은 제게 고객 혹은 클라이언트라는 말과 동의어일 뿐이죠. 그리고 제 고객들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가진 것 이상을 요구하는 까다로운 고객,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우리가 요구하는 것 이상을 사주는 부유한 고객, 그리고 한국처럼 우리가 제공하는 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충실한 고객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좋아하는 편에 가깝죠. 그들은 언제나 우리의 가장 충실한 파트너였습니다. 미군이 주둔하는 땅을 기꺼이 내주었고 우리가 F-35를 팔겠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지갑을 열어준 고마운 고객이었습니다. 하지만 고객은 고객일 뿐입니다. 그들이 우리와 같은 플레이어가 될 수는 없죠. 2023년 11월의 새벽 공기는 유난히 쌀쌀했습니다. 뜨거운 커피를 한 모금 들이마시며 그날의 첫 번째 브리핑 자료를 열었습니다. 암호화된 위성사진과 도청 정보가 수백 건 쏟아져 들어왔지만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카이 KF-21 보람의 인도네시아 파트너십 현황이라는 제목의 파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파일을 열 때마다 저도 모르게 쓴웃음을 짓곤 합니다. KF-21 한국인들이 한국형 전투기라 부르며 자부심을 갖는 그들의 원대한 꿈이 담긴 프로젝트죠. 저는 이 전투기를 프랑켄슈타인 파이터라고 부릅니다. 왜냐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진정한 한국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니터를 두드려 KF-21의 설계도를 띄웠습니다. 참으로 기묘한 조합이었죠. 외형은 분명 로키드 마틴의 F-22 랩터를 어설프게 흉내냈습니다. 스텔스 성능을 구현하려다 만 듯한 애매한 각도와 4.5세대라고 우기는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무장 대부분을 비행기 동체 바깥에 주렁주렁 매달아야 하는 외부 무장창 방식. 이것은 5세대 전투기가 아닙니다. 5세대 전투기의 코스프레를 한 4.5세대 전투기일 뿐이죠. 하지만 제 시선이 머문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엔진입니다. 전투기의 심장, F-414. 이건 우리 겁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의 작품이죠. 한국이 아무리 KF-21을 국산이라고 외쳐봐야 우리의 허락 없이는 단 한 대의 엔진도 전투기에 탑재할 수 없습니다. 심장을 우리가 쥐고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독립적인 플레이어가 되겠습니까? 레이더? A사 레이더? 좋습니다. 그들이 LIG넥스1과 한화 시스템을 동원해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자랑하더군요. 하지만 그 핵심 부품과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4대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했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과 유럽의 기술을 조각보처럼 기워붙여 겨우 완성해냈습니다. 저는 한국의 엔지니어들을 존경합니다. 그들의 성실함, 그들의 빨리빨리 정신은 놀랍습니다. 그들은 뛰어난 조립자들입니다. 하지만 설계자나 창조자는 아니었죠. 적어도 제 데이터 안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프랑켄슈타인 파이터 프로젝트에는 더 큰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라는 이름의 아킬레스건이었죠. 저는 모니터의 다른 창에 인도네시아 KF-21 분담금 현황 파일을 띄웠습니다. 붉은색 경고등이 깜박이는 것 같았습니다. 분담금 미납액 1조 원 상회. 기술 이전 요구 수준 4대 핵심 기술 포함, 과도함.
최근 동양, 튀르키예, 프랑스 등과 동시 접촉 중. 저는 이 데이터를 볼 때마다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무슨 생각으로 저런 나라와 손을 잡은 걸까요? 인도네시아는 이 사업의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리스크 그 자체였죠. 돈은 안 내면서 기술만 빼가려는 의도가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심지어 과거에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기술을 훔치려다 발각된 전적까지 있지 않습니까? 한국인들은 너무 순진했습니다. 그들은 신뢰나 형제의 나라 같은 감성적인 단어를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곳 펜타곤에서 국제방산시장에서 그런 단어는 호구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저는 한국이 이 인도네시아라는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결국 분담금은 분담금대로 못 받고 기술은 기술대로 유출되고 사업은 지연에 지연을 거듭하다가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들은 다시 제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크 F-35 20대 추가 구매를 승인해 주십시오. KF-21 프로젝트가 지연돼서 전력 공백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때를 상상하며 커피를 마저 들이켰습니다. 쓴맛이 달콤하게 느껴지더군요. 그때였습니다. 2023년 11월 1일 새벽 5시 15분. 제 모니터 한쪽에 긴급이라는 붉은색 플래그와 함께 새로운 시긴트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지는 NSA였고 수신자는 저를 포함한 펜타곤의 극소수 핵심 관계자들 뿐이었습니다. 제목, 인도네시아 수비안토 한미 지렛대 전략. 심장이 가볍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보고서가 바로 제 전문 분야이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였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지난 72시간 동안 인도네시아 대통령궁과 국방부에서 오고 간 암호화된 통신을 감청, 분석한 내용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충격적인 사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교활한 플레이어였습니다. 보고서의 첫 번째 섹션. 수비안토는 한국의 카이 측에 KF-21 분담금을 1조 원 삭감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동시에 4대 핵심 기술에 준하는 소스코드 공개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뗄 수도 있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보고서의 두 번째 섹션. 바로 그 시각 수비안토의 다른 특사팀이 파리에서 다쏘사와 라팔 전투기 추가 구매 계약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세 번째 섹션.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 수비안토의 최측근이 워싱턴의 로키드 마틴 본사와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요구는 명확했습니다. KF-21 프로젝트가 흔들리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공군력 공백을 메워야 한다. F-35 혹은 F-15EX의 최신 사양을 특별한 가격에 제공해달라. 저는 이 세 가지 섹션을 교차 분석하며 무릎을 쳤습니다. 와, 이 사람 천재인데. 제 입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것은 인도네시아의 변심이나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약소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정교하고 영리한 외교적 줄타기였습니다. 수비안토는 KF-21을 진심으로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 한 번도 그 프랑켄슈타인 파이터를 자신의 주력기로 삼을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에게 KF-21은 그저 지렛대였을 뿐입니다. 첫째, 한국을 향한 지렛대. 너희 기술 내놓지 않으면 나 이 사업 엎어버릴 거야. 그럼 너희는 수조 원의 개발비를 혼자 감당해야 해. 둘째, 프랑스를 향한 지렛대. KF-21이라는 대안이 있으니 라팔 가격을 더 깎아줘.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우리 미국을 향한 지렛대였습니다. 한국이라는 파트너가 나를 실망시키고 있다. F-35, 너희가 나를 만족시킬 차례다. 나에게 F-35를 준다면 나는 기꺼이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의 최전선에 서겠다. 저는 이 완벽한 삼자간 줄다리기에 매료되었습니다. 수비안토는 한국의 순진함과 절박함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KF-21을 수출 1호로 만들기 위해 인도네시아의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한국을 공동개발 파트너라는 감투에 취하게 만들어 놓고 뒤로는 그 감투를 이용해 미국과 프랑스에게서 모든 실리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헛웃음을 지으며 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11월 1일 펜타곤 1일 브리핑 평가서 발신 마크 해리슨. 제목, 인도네시아의 KF-21 파트너십에 대한 재평가. 결론, 위기가 아닌 기회. 인도네시아의 전략적 움직임. 인도네시아는 KF-21 프로젝트를 지렛대로 활용하여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배신이 아닌 고도로 계산된 협상 전략입니다.
수비안토 대통령은 한국하이의 수출 성과를 이용하여 F-35 및 라팔 도입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예상 반응, 한국은 파트너 이탈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 인니의 무리한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는 KF-21 프로젝트의 장기적인 지연과 비용 상승을 초래할 것입니다. 미국의 기회, 이 상황은 우리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A. F-35 판매 확대, 인니가 KF-21에 실망하고 F-35로 선회할 경우 이는 우리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B. KF-21 경쟁력 약화, 인니 리스크로 인해 KF-21 프로젝트가 지연되면 F-35의 잠재적 경쟁자가 자연스럽게 도태됩니다. C. 한국의 의존도 심화, KF-21 프로젝트가 실패할 경우 한국은 발생한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F-35 추가 구매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한국을 우리의 방산체계에 더욱 깊숙이 종속시킬 것입니다. 최종 요약, 인도네시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똑똑한 고객입니다. 그들이 한국을 적절히 압박하도록 우리는 이 상황을 관망해야 합니다. 한국은 F-35에 충실한 구매자로 남아야 하며 KF-21이라는 위험한 꿈에서 깨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완벽한 논리에 스스로 감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힘의 정치입니다. 한국인들이 아무리 밤을 새워 전투기를 조립하고 자주국방이라는 구호를 외쳐봐야 이 거대한 지정학적 체스판 위에서 그들은 여전히 폰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그 폰을 아주 영리하게 활용하고 있었죠. 저는 이 보고서가 제 상사인 밀러 장군의 책상에 올라갔을 때 그가 얼마나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을지 눈에 선했습니다. 우리는 또 한 번의 쉬운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니터에 떠있는 KF-21 시제기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태극기와 인도네시아 국기가 나란히 그려진 모습이었습니다. 모래 위에 지어진 파트너십 2군. 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날따라 커피가 유난히 달콤하게 느껴졌던 2023년 11월 1일의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똑똑한 고객이라고 칭송했던 인도네시아의 그 지렛대 전략이 사실은 지렛대가 아니라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열쇠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충실한 구매자이자 순진한 폰이라고 얕잡아봤던 한국이 그 상자가 열리는 순간 체스판 자체를 뒤엎어버릴 괴물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2024년 2월 5일 월요일 아침 7시였습니다. 워싱턴의 2월은 지독합니다. 포토맥 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뼛속까지 스며들고 하늘은 언제나 두꺼운 낯빛 구름에 가려져 있죠. 제 창문 없는 사무실에서 유일하게 계절을 실감하는 순간은 지하 주차장에서 사무실까지 걸어오는 그 5분 남짓한 시간뿐입니다. 제가 보고서를 제출한 2023년 11월 이후 3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3개월 동안 한국, 인도네시아 KF-21 파일은 제 모니터 4번 가장 구석진 곳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더 크고 급한 불을 끄길 원했으니까요. 12월에는 홍해에서 후티 반군의 상선 피격 사건이 터졌고 1월에는 대만 총통 선거 결과에 따른 중국의 대규모 해상훈련을 분석하느라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제주된 관심사는 온통 F-35와 항모전단의 움직임, 그리고 중국의 J-22였습니다. 그에 비하면 KF-21 문제는 뭐랄까요? 이미 정답을 아는 시험 문제처럼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예측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가끔 열어보는 한국 측 위성 정보와 통신 감청 요약본은 제 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었죠. 카이 내부 자금 압박 심화. 한국 방사청, 인도네시아 측의 최종 통보 시기 조율 중. 인도네시아, 프랑스 다쏘사와 라팔 2차 도입 옵션 카드 만지작. 모든 것이 제 손바닥 위에 있었습니다. 한국은 초조해하고 있었고 인도네시아는 그 초조함을 즐기며 영리하게 줄타기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수비안토 대통령은 11월에 저를 감탄시켰던 그 3자간 지렛대 전략을 아주 능숙하게 구사하고 있었죠. 저는 이따금 카이의 주가 그래프를 보며 혀를 차곤 했습니다. 저 불쌍한 개미 투자자들. 그들의 돈이 수비안토의 F-35 구매 자금으로 쓰일 거라는 건 꿈에도 모르겠지. 한국은 파트너 이탈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결국 굴복할 것이고 분담금을 대폭 깎아주거나 혹은 우리가 절대 허락하지 않을 핵심 기술 일부를 넘겨주려 시도할 것입니다. 물론 F-414 엔진의 심장을 쥔 우리가 그 시도를 좌시할 리 없지만요. 어느 쪽이든 KF-21 프로젝트는 수렁에 빠질 것이고 한국은 F-35 추가 구매를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한 시나리오였죠.
2월 5일 아침 저는 홍해 관련 브리핑 준비를 막 끝내고 커피 머신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CIA에서 파견 나온 사라 존스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NSA의 기계적인 데이터가 아닌 휴민트, 즉 인간정보 분석가였습니다. 마크, 좋은 아침. 주말은 잘 보냈어요? 늘 그렇죠, 사라. 이번 주도 지옥이겠네요. 그녀가 얇은 서류 봉투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당신 담당 섹터 같아서 가져왔어요. 어젯밤 서울 스테이션에서 올라온 건데 좀 이상해서요. 이상하다라. 이곳 펜타곤에서 이상하다는 말은 위험하다는 말보다 더 심각한 경고입니다. 위험한 것은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지만 이상한 것은 우리의 데이터 모델 자체를 망가뜨리니까요. 제 사무실로 돌아와 봉투를 열었습니다. 비밀 동맹국 열람 불가 도장이 찍힌 얇은 보고서였습니다. 제목 ROK IND 실무급 비공식 접촉 요약 2024년 2월 2일 서울. 보고서는 CIA 서울 지부가 포섭한 DAPA 내부 협력자 코드명 블루버드가 전해온 정보였습니다. 2월 2일 밤 서울의 한 고급 한정식집에서 인도네시아 국방부 무기 도입 실무 담당관과 DAPA의 KF-21 사업팀 실무자가 만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인니 측 기존의 분담금 1조 원 삭감한 재차 강조. 인니 측 T-50 고등훈련기 추가 도입을 조건으로 KF-21 기술 이전 범위 확대 요구. 여기까지는 지루할 정도로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넘기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보고서의 마지막 줄 기타 요구사항 섹션에서 제 눈이 멎었습니다. 항목 7 한국 현무포탄도 미사일 시스템에 준하는 기술 이전 요구. 뭐라고?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모니터를 켜서 현무라는 단어를 검색했습니다. 현무포, 분류, 단거리 탄도 미사일, 탄두 중량 2톤 이상 추정, 특징, 세계 최고 수준의 벙커 버스터, 북한 지휘부를 정밀 타격하기 위해 개발된 대한민국 최고의 전략 자산.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이건 오타가 분명해. 블루버드가 술에 취했거나 아니면 통역 중에 단어를 잘못 들었을 거야. 현무가 아니라 천군 같은 방공 미사일을 말했겠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KF-21은 4.5세대 전투기입니다. 공대공, 공대지 임무를 수행하는 전술 무기죠. 그런데 현무포는 탄도 미사일입니다. 국가의 운명을 거는 전략 무기입니다. 이건 마치 저희 로키드 마틴의 F-35 전투기를 사러 와서는 덤으로 미니트맨 ICBM 기술 좀 주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코미디거나 혹은 정신 나간 도발이었죠.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11월에 제가 내렸던 영리한 플레이어 수비안토라는 결론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영리한 자는 상대가 줄 수 있는 것과 절대 줄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그리고 줄 수 있는 것의 최대치를 얻어내려 하죠. 하지만 절대 줄 수 없는 것을, 그것도 국가의 가장 민감한 영린을 건드리는 것은 영리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멍청함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어서 오히려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친구들 완전히 아마추어잖아. 저는 이 보고서를 판단 보류 서류함에 던져 넣었습니다. 한국 DAPA 역시 이 요구를 듣고 코웃음 쳤을 것이고 실무자의 농담 정도로 치부하고 잊어버렸을 겁니다. 그저 인도네시아의 수준을 보여주는 해프닝일 뿐이라고요.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제 완벽했던 3자간 지렛대 시나리오를 고작 이런 코미디 같은 보고서 하나 때문에 수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오만함이, 제 이성이 이상한 신호를 애써 무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정확히 48시간 후 2월 7일 수요일. 이번에는 코미디가 아닌 재앙이 도착했습니다. 새벽 3시. 잠들지 않는 펜타곤에서도 가장 어두운 시간. 제 사무실의 비상회선 단말기에 코드 레드 경고등이 깜빡였습니다. 코드 레드는 장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쟁 발발 혹은 미군 자산에 대한 즉각적 위협을 의미합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기분으로 단말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연결된 곳은 DIA 아시아 태평양 지휘부였습니다. 해리슨. 마크, 자네 11월 보고서 읽었네. 인도네시아가 영리한 게임을 하고 있다고? 밀러 장군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에 여유는 온데간데 없고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네, 장군님. 제 분석은 당장 자네 모니터 4번에 NRO에서 보낸 KH-13 위성 피드를 띄워보게. KH-13 아이콘. 우리의 눈입니다.
지구상에서 신문 헤드라인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해상도를 가진 미국 최고의 군사 위성이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보안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모니터 4번에 위성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적외선 필터가 적용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좌표가 찍혀 있었습니다. 북위 38도 59분, 동경 125도 24분. 이 좌표. 여긴. 맞아. 장군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찢을 듯 했습니다. 북한 남포 해군 기지 일세. 사진은 남포항에 정박 중인 북한의 낡은 로미오급 잠수함과 신형 고래급 잠수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군님, 이게 왜? 사진을 확대하게 마크. 오른쪽 도크를 봐. 저는 마우스를 클릭해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제 숨이 멎었습니다. 도크 위에서 북한 해군 장교들과 함께 서 있는 일단의 무리. 그들은 북한 군복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동남아시아인의 특징이 명확한 얼굴, 그리고 그들 중 한 명의 어깨에 달린. 이건 인도네시아 해군 정복입니다. 사진은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해군 고위급 장성들이 북한의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탑재가 의심되는 고래급 잠수함의 갑판 위에서 북한 측과 악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자네가 영리한 플레이어라고 불렀던 자들의 짓이야. 밀러 장군이 비꼬는 듯 말했습니다. DIA 시긴트 팀이 어젯밤 그들의 암호화된 통신을 가로챘네. 기술협력 시찰단이라는군. 젠장.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굳어버린 손으로 이틀 전 판단 보류함에 처박아 두었던 CIA의 현무 미사일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현무포 요구. 북한 남포 기지 방문. 이 두 개의 점이 연결되는 순간 제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아마추어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멍청함을 넘어선 광기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쇼핑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에게 가서 세계 최고의 벙커버스터 현무 미사일 기술을 내놔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이 당연히 미친 소리라며 거절했거나 혹은 거절할 것을 예상했겠죠. 그러자 그들은 플랜 B를 실행한 겁니다. 좋아. 나만이 안 준다면 북한한테 가보자. 그들도 북극성이라는 SLBM이 있지 않은가? 그들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면전에서 그들의 주적과 군사기술 거래를 시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지렛대 전략 같은 고차원적인 외교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폭탄을 든 원숭이가 성냥을 긋는 짓이었습니다. 수비안토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는 한반도라는 이 살얼음판 위에서 남한과 북한을 그저 라팔과 F-35처럼 저울질할 수 있는 판매자 A, 판매자 B 정도로 생각했던 겁니다. 제 15년 경력에 제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이런 식의 미친 외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장군님, 이건 재앙이야, 마크. 장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할 건 이제 인도네시아가 북한에게서 뭘 얻느냐가 아니야. 진짜 문제는 한국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일세. 밀러 장군의 말이 제 머리를 망치로 내리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의 국정원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거나 혹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한국인들. 제가 충실한 고객, 순진한 폰이라고 불렀던 그들. 그들은 다른 것은 다 참아도 북한 문제만큼은 참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영린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도네시아는 그들의 돈 1조 원을 떼먹으려 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등에 칼을 꼽고 그들의 적과 내통한 겁니다. 제가 11월에 예측했던 쉬운 승리 시나리오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한국이 분담금을 못 받아 KF-21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F-35를 더 사러 올 거라는 제 예측은 이제 어린아이의 장난처럼 보였습니다.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명예와 배신 그리고 응징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마크. 네, 장군님. 자네의 11월 보고서 당장 파기하게. 그리고 새로운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제목은. 장군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제목은 인도네시아의 전략적 자살과 대한민국의 예측 불가능한 보복 시나리오라고 하게. 예측 불가능. 말입니까? 그래. 지금 이 순간부터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충실한 고객이 아닐세. 그들은 이제 통제 불가능한 변수가 됐어. 분노한 변수. 저는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잡았습니다. 제 완벽했던 11월의 보고서 파일을 삭제키로 지워버렸습니다. 모니터에서 파일이 사라지는 그 짧은 순간이 마치 제 15년 경력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새 워드 파일을 열었습니다.
2024년 2월 7일 펜타곤 긴급 브리핑 발신 마크 해리슨. 제목 URGNT 인도네시아의 전략적 자살과 대한민국의 예측 불가능한 보복 시나리오. 사태 요약 광기의 외교 인도네시아는 KF-21 분담금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자충수를 두었다. A. 한국 측의 전략 무기 현무포 기술 이전을 요구. B. 동시다발적으로 북한 남포기지에 군사 시찰단을 파견, SLBM 등 민감 기술 협력 타진. 이는 협상이 아닌 한국에 대한 정면 도발이자 배신 행위이다. 기존 분석의 완전한 실패, 본관은 인도네시아의 행동을 영리한 지렛대 전략으로 오판했다. 그러나 이는 영리함이 아닌 무지와 광기에 기반한 행동이었음이 확인되었다. 수비안토는 한반도의 특수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예상 시나리오, 돈이 아닌 피해 보복, 이제 한국의 행동은 경제적 논리로 예측 불가능하다. A. 분노한 한국은 돈을 잃는 것보다 배신에 대한 분노가 훨씬 클 것이다. B. KF-21은 더 이상 판매 상품이 아니다. 한국에게 KF-21은 이제 인도네시아에 대한 본보기이자 응징의 도구가 될 것이다. 긴급 권고, 전면적 리스크 재평가, 우리는 KF-21이 지연될 것이라는 기존의 안일한 예측을 버려야 한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라는 족쇄를 끊어내고 오히려 프로젝트의 속도를 가속할 수 있다. 그들은 돈이 아니라 자존심을 위해 움직일 것이다. 다가오는 뇌관 2025년 경주 APEC. 만약 한국이 올해 말 경주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 이전에 이 모든 사실을 확증한다면 수비안토 대통령은 축제의 장이 아니라 공개 처형장에 발을 들이는 셈이 될 것이다. 저는 이 보고서를 작성하며 11월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쓴맛을 입안에서 느꼈습니다. 그것은 제 오만함에 대한 대가였고 제가 폰이라고 무시했던 존재가 실은 체스판을 쥐고 흔드는 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뒤늦은 공포였습니다. 2024년 2월,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제 사무실의 공기는 이미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열기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화살처럼 흘렀습니다. 2024년 2월, 그 충격적인 적색 경보와 남포기지 위성사진으로 제 모든 분석 모델이 박살난 그날로부터 1년 8개월이라는 아득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 사무실은 여전히 창문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이 인도, 태평양 전략 분석실의 선임 분석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제 책상 위 모니터는 4대에서 6대로 늘어났습니다. 6대의 모니터는 24시간 잠들지 않으며 아시아 대륙의 모든 군사적, 정치적 맥박을 제 망막에 실시간으로 투사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지난 1년 8개월 동안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제 지위는 올라갔지만 제 심리적 안정감은 이전 날의 이후로 단 한 번도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평온했습니다. 세상의 거대한 톱니바퀴는 언제나처럼 삐걱거리며 돌아갔습니다. 중국은 대만 해협에서 여전히 위협적인 해상훈련을 계속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소모전을 이어갔습니다. 중동의 불씨도 꺼질 줄 몰랐죠. 펜타곤의 일상은 언제나처럼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일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KF-21과 인도네시아 문제는 수면 아래로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빙산이 구할의 몸체를 감추듯 그 문제는 제1일 보고서의 헤드라인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먼저 작성했던 그 예측 불가능한 보복 시나리오 보고서 이후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공개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6번 모니터, 한반도, 동남아 전담 모니터는 지난 1년 8개월간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분담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300억 원 정도를 입금한 것이 2024년 초의 일이었고 그 이후로는 단 한 푼의 돈도 한국 측 계좌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미납금은 이자까지 붙어 1조 원을 훌쩍 넘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분담금을 내라고 공개적으로 독촉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도 국방부의 발표에서도 인도네시아라는 단어는 금기어처럼 사라졌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던져도 실무선에서 협의 중입니다. 라는 영혼 없는 답변만 되풀이될 뿐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저를 경악시켰던 인도네시아의 북한 접촉건이었습니다. 그 민감한 사안이 그 어떤 언론에도 새어나가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국정원도 미국의 우리 중앙정보국도 그 정보를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2024년 2월 그 얼어붙은 순간에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이 침묵이야말로 저를 가장 공포스럽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곳 펜타곤에서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진짜 위험은 시끄러운 포성이 아니라 의도된 고요함 속에서 자라난다는 사실입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맹수가 사냥 직전 숨을 죽이는 순간. 한국은 지금 정확히 그런 상태였습니다. 한국은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1조 원이 넘는 돈을 떼었습니다. 심지어 그 파트너는 자신들의 주적과 내통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정전 국가의 심장에 칼을 꽂으려 한 배신 행위였습니다. 보통의 나라라면, 아니 지난번 제가 순진한 폰이라고 얕잡아봤던 그 한국이라면 즉각적인 외교적 항의와 함께 언론에 이 사실을 터뜨려 인도네시아를 맹비난했어야 마땅합니다. 국제 여론을 등에 업고 분담금을 받아내려 하거나 최소한 파트너의 부도덕함을 전 세계에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남포기지에서 벌어진 일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처럼, 혹은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무언가를 기다리는 맹수처럼 침묵을 지켰습니다. 저는 지난 1년 8개월간 카이 4천 공장의 위성사진을 매일 아침 첫 번째로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제 새로운 습관이 되었습니다. KF-21 시제기들은 여전히 시험 비행을 계속했습니다. 공중급유시험, 무장발사시험. 프로젝트는 지연되는 기색 없이 오히려 더 체계적이고 무자비할 정도로 정확하게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준비였습니다. 한국은 마치 잘 짜인 각본을 실행하는 배우처럼 자신들의 무대 장치가 완벽하게 설치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도네시아가 스스로 자신들의 무덤을 파도록 방관했고, 이제 그 무덤에 묻어버릴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 마침내 그들이 기다리던 무대가 열렸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였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의 모든 플레이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장 화려한 외교 무대였습니다. 제 모니터 6번은 경주 APEC 프레스센터에서 송출되는 실시간 영상에 고정되었습니다. 저는 밀러 장군을 포함한 최고 위급 참모들이 모인 펜타곤 지하 상황실 탱크에 배석해 있었습니다. 1년 8개월 전 제 보고서를 읽었던 바로 그 참모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마크. 자네가 1년 반 전에 쓴 보고서. 예측 불가능한 보복. 오늘이 결전의 날인가? 밀러 중장이 굳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재떨이가 놓여 있었지만 그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손가락으로 재떨이의 가장자리를 계속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군님. 한국은 이 무대를 위해 1년 8개월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가장 많은 관객이 모였을 때 가장 밝은 조명 아래에서 배신자를 처형할 생각입니다. 상황실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경주의 아름다운 가을 풍경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불국사의 단풍과 첨성대를 배경으로 각국 정상들이 화려하게 수놓인 한복을 입고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두가 평화와 경제협력, 그리고 기후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완벽한 축제 분위기였죠. 하지만 저는 그 화려함 속에서 그날의 교훈을 떠올렸습니다. 가장 빛나는 무대는 가장 잔혹한 처형의 장소가 될 수 있다. 제 관심은 오직 단 하나의 일정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APEC 본회의 D-1. 한국, 인도네시아 양자 정상회담 일정표의 가장 구석진 곳에 마치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박혀있는 그 한 줄이었습니다. 드디어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5년 10월 12일 오후 3시.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의 백결실. 실시간 중계 영상이 상황실의 메인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 멀리 인도네시아의 수비안토 대통령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회담장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제가 영리한 플레이어라고 착각했던 바로 그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1년 8개월 전보다 훨씬 더 자신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어깨는 쫙 펴져 있었고 걸음걸이는 위풍당당했습니다. 저는 그의 속마음을, 그의 치명적인 오판을 손에 잡힐 듯이 읽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한국이 나를 불렀군. 1년 8개월이나 침묵하더니 결국엔 자기들이 아쉬운 게지. APEC라는 무대에서 나를 이렇게 환대하는 것을 보니 내 요구를 들어줄 준비가 된 모양이야. 그는 한국의 침묵을 항복의 신호로 오판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는 한국이 1조 원의 손실을 감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KF-21의 첫 수출 실적이라는 명예의 목을 메고 있다고 확신했던 겁니다. 그는 자신이 북한 남포기지에 보냈던 시찰단의 존재가, 그리고 현무미사일을 달라고 했던 그 정신 나간 요구가 한국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웃으면서 호랑이의 굴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회담장에 들어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도 초조함도 없었습니다. 1년 8개월을 기다린 사람의 지친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차가운 침착함. 그날 제가 보고서에 썼던 예측 불가능한 변수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순진한 고객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양국 정상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수십 대의 사진기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APC의 공식 슬로건이 걸린 배경 앞에서 두 정상은 완벽한 그림을 연출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지켜보는 모두 발언 시간이었습니다. 원래 이 자리는 외교적인 수사가 오가는 가장 지루한 시간이어야 했습니다. 따뜻하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국의 우정이 더욱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APC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합니다. 그런 상투적인 말들 말입니다. 수비안토 대통령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는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너무나도 완벽하게 제 예상대로 움직였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경주에서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리 두 나라는 방산 분야를 포함한 여러 방면에서 특별한 형제국가입니다. 형제국가.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펜타곤 상황실의 밀러 중장이 낮게 신음했습니다. 수비안토는 계속했습니다. 특히 KF-21 프로젝트는 우리 두 형제국가의 깊은 신뢰와 우정의 상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바랍니다. 신뢰, 우정의 상징. 그 단어들이 제 귀에 마치 역겨운 소음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펜타곤 상황실의 모든 분석관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차례였습니다. 그는 수비안토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상상했던 고객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그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은 지극히 의례적이고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정면을 바라보며 아주 또렷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수비안토 대통령님. 경주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는 완벽한 외교적 발언이었습니다. 수비안토도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막 축배를 들려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이재명 대통령은 펜타곤의 모든 분석관들이 그리고 아마도 전 세계 외교가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문장을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에 회담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상황실의 밀러 중장이 두드리던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KF-21 개발 분담금 먹튀한 건 언제 내실 겁니까? 정적이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십 대의 사진기 플래시가 동시에 터지는 소리마저 마치 먼 세상의 소리처럼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펜타곤 상황실. 제 옆에 있던 동아시아 담당관이 마시던 커피를 뿜었습니다. 밀러 중장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제 심장이 멎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외교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공개 망신이었습니다. 이것은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먹튀. 저는 1년 8개월간 한국어를 따로 공부했습니다. 저는 그 단어를 몰랐지만 실시간 번역기에 찍힌 그 단어의 뉘앙스는 펜타곤의 그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도망간 사기꾼.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전 세계 언론이 지켜보는 APC 정상회의 무대에서 다른 나라의 대통령에게 당신은 사기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수비안토 대통령의 얼굴을 클로즈업한 화면이 거대한 스크린에 잡혔습니다. 그의 환했던 미소는 그대로 박제된 듯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눈이 혼란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듯 옆에 앉은 통역관을 맹렬히 쏘아보았습니다. 통역관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형제국가라며 악수를 청한 상대방이 대답 대신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뺨을 후려친 것입니다. 기자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뭐라고 한 거야? 방금. 먹튀라고 했어? 저게 공식 석상에서 할 말이야? 수비안토 대통령의 보좌관들이 당황하며 카메라를 가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발언은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습니다. 수비안토의 얼굴이 혼란에서 분노에서 극심한 모욕감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으려 했습니다. 외교적 결례라고 무례하다고 소리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1년 8개월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이 순간을 초 단위로 계획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전히 그 차가운 미소를 지운 채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더 소름 끼치게 들렸죠. 우리는 지난 1년 8개월간 수비안토 대통령님의 진심을 기다렸습니다. 돈을 내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최소한의 성의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돈 대신 우리의 주적에게 보낸 시찰단의 사진을 보내셨더군요. 터졌습니다. 결국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북한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주적에게 보낸 시찰단이라는 한마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수비안토의 눈이 공포로 커졌습니다. 먹튀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의 분노와는 차원이 다른 순수한 공포였습니다. 그는 한국이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바로 이 순간 전 세계 언론 앞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가 영리한 지렛대라고 생각했던 북한 카드가 사실은 자신의 목에 겨눠진 칼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건 무례한. 수비안토가 무언가 반박하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끝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를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악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회담장을 떠났습니다. 인도네시아 보좌관들이 황급히 일어나 중계 카메라를 막아섰고 화면은 검게 변했습니다. 맙소사. 밀러 중장이 낮은 신음을 뱉었습니다. 저는 과거에는 예측 불가능한 보복이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1년 8개월간 완벽하게 계획된 외과 수술이었습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가 가장 방심한 순간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그들의 체면과 명분을 단 2문장으로 난도질해 버린 것입니다. 이제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을 안 낸 파렴치한이자 동맹을 배신하고 적과 내통한 국가로 전 세계에 낙인 찍혔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저지른 전략적 자살의 공식적인 사망 선고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처형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회담이 파탄난 지 불과 1시간 후 2025년 10월 12일 오후 4시 제 모니터 3번에 DAPA에서 보낸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수신자는 펜타곤을 포함한 KF-21 프로젝트의 모든 서방 파트너사였습니다. 제목은 단 2단어였습니다. 공식 통보, 파트너십 종료. 첨부 파일은 없었습니다. 이메일 본문에 단 하나의 링크만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보도자료가 아니었습니다. 생중계였습니다. 카이의 사천 공장, 거대한 경납고였습니다. APC의 그 화려한 회담장관은 정반대의 기름 냄새와 금속성 소음이 가득한 산업의 심장이었습니다. 경주에 모인 기자들만큼이나 많은 수의 국내외 언론사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 모든 것을 이원 생중계로 기획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KF-21 CJ 1호기가 서 있었습니다. 제가 비웃으며 바라보았던 그 기체였습니다. 조종석 바로 아래 태극기와 나란히 그려져 있던 붉고 흰색의 인도네시아 국기. 1년 8개월 전만 해도 형제 국가의 상징이었던 그 징표였습니다. 그때 하얀색 방진복을 입은 카이의 기술자 2명이 리프트를 타고 기체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그라인더나 망치가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특수 화학약품이 담긴 분무기와 부드러운 천이 들려 있었습니다. 한 기술자가 인도네시아 국기 위에 약품을 뿌렸습니다. 다른 기술자가 천으로 그곳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분노의 표출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망치로 부쉈다면 그것은 분노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기체에 묻은 오물을 닦아내는 듯한 지극히 사무적이고 냉정한 제거 작업이었습니다. 붉은색과 흰색의 페인트가 화학약품에 녹아내려 더러운 얼룩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기술자들은 그 얼룩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닦아냈습니다. 몇 번의 문지름 끝에 인도네시아 국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오직 KF-21의 차가운 회색 동체뿐이었습니다. 생중계 카메라는 그 빈자리를 1분 넘게 확대해서 비추었습니다. 그 어떤 설명도, 그 어떤 비난도 없었습니다. 그 빈자리 자체가 한국이 인도네시아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하고 냉혹한 대답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자리는 이제 없다. 당신들은 이 위대한 프로젝트의 일부였던 적도 없다. 펜타곤 상황실의 거대한 스크린에 그 빈자리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족쇄를 끊어낼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바로 지금 저는 그 족쇄가 끊어지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밀러 중장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마크. 네, 장군님. 우리는 인도네시아가 KF-21을 지연시킬 거라 예상했지. 저 1조 원이 넘는 자금 공백을 보라고. 저게 상식적인 판단이야. 네, 그랬습니다. 제 최초의 분석이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저 국기가 지워지는 순간, 저 족쇄가 사라지는 순간, 저들이 저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것 같나?
저는 스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1조 6천억 원의 자금 공백, 파트너의 이탈. 그때의 저라면 프로젝트의 종말이라고 단언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남포기지의 사진과 경주에서의 공개 처형을 목격한 저는 완전히 다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속도입니다, 장군님. 속도? 그들은 저 빈자리를 돈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속도로 채울 것입니다. 저는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군님, 우리는 방금 한국이 1조 6천억 원을 포기하는 장면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1조 6천억 원을 지불한 것입니다. 그 돈은 인도네시아라는 브레이크를 제거하는 비용이었습니다. 밀러 중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인도네시아라는 족쇄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시시콜콜한 기술 이전 문제로 싸울 필요도, 분담금을 내라고 사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을 방해할 그 어떤 파트너도 없이 오직 한국만의 방식으로 괴물을 만들어낼 겁니다. 지난번 제가 비웃었던 그 프랑켄슈타인 파이터는 이제 막 진짜 생명을 얻은 겁니다. 2025년 10월 12일 경주의 가을 하늘은 더없이 맑고 푸르렀지만 펜타곤 지하 상황실의 공기는 이제 막 깨어난 무언가에 대한 공포로 차갑게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 속도라는 것이 불과 한 달 만에 우리 F-35의 생산 라인을 위협하게 될 줄은 말입니다. 2025년 어느 일요일 정오였습니다. 저는 펜타곤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모처럼 맞이하는 휴일이었죠.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있는 제 집 서재에서 저는 1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한국과 관련 없는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중동의 해상 유전 방어 시스템에 관한 지루한 문서였죠. 지난 한 달간 펜타곤 전체가 경주 APC 사태의 후폭풍을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세상은 온통 그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그야말로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수비안토 대통령은 귀국하자마자 한국의 외교적 만행이라며 격분했지만 국제 여론은 차가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주적에게 보낸 시찰단이라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피해자가 아니라 배신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들의 멍청한 북한 접촉 시도와 말도 안 되는 현무 미사일 요구까지 비공식적인 경로로 전 세계 정보기관에 퍼져나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국제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야심차게 추진하려던 프랑스 라팔 2차 도입은 프랑스 측의 재정신용도 재검토 요구로 보류되었습니다. 튀르키예의 칸 전투기는 아직도 엔진 문제로 경납고에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기 삭제 퍼포먼스. 그것은 카이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식이 되었습니다. 펜타곤의 여론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밀러 중장을 포함한 대다수의 상급자들은 제 보고서를 읽고도 여전히 전통적인 분석을 고수했습니다. 마크, 자네의 분석은 흥미롭네. 하지만 자네는 돈을 무시하고 있어. 그들은 제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1조 6천억 원입니다. 그건 한국 국방 예산의 몇 %입니까? 그걸 포기한다고요? 한국인들이 아무리 분노했어도 그들은 상인입니다. 감정이 가라앉으면 결국 저 빈자리를 채울 새로운 투자자를 찾아다닐 겁니다. 혹은 우리에게 F-35를 더 사겠다고 손을 벌리겠죠. 그들의 논리는 완벽했습니다. 자본주의와 군사외교의 교과서에 나오는 그대로였죠. 감정은 사그라들고 돈은 남는다. 하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교과서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지난 한 달 내내 경주에서 본 이재명 대통령의 그 차가운 미소와 사천 경납고에서 인도네시아 국기를 지워버리던 그 냉정한 무표정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상인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술자의 표정이었고 집행자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은 1조 6천억 원을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돈은 족쇄를 제거하는 비용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저는 그 말을 증명할 데이터를 찾기 위해 제6번 모니터, 한반도, 동남아 채널의 모든 정보력을 집중시켰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카이 4천 공장의 위성사진은 그날과 똑같았습니다. 여전히 시제기들은 시험 비행을 했고 경납고는 닫혀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는 그저 빈자리로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밀러 중장의 말이 맞았던 걸까요? 한국도 결국은 거대한 자금 공백 앞에서 주저앉은 걸까요? 그들의 통쾌한 복수는 경주에서의 공개 망신으로 끝난 걸까요? 2025년 11월 16일 일요일 정오. 저는 제 서재에서 그런 의심과 불안감 속에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보안 단말기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코드 레드. 일요일 정오에 울리는 적색 경보였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것은 난포기지 사태와는 다른 종류의 공포였습니다. 일요일의 적색경보는 펜타곤 전체가 마비될 만한 제3차 세계대전에 준하는 위협일 때만 울립니다. 무슨 일이야?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나? 아니면 러시아가?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단말기를 잡았습니다. 연결된 곳은 NRO의 위성 이미지 분석 센터였습니다. 제 부하 직원이자 펜타곤 최고의 이미지 분석가인 케빈 첸이었습니다. 그는 거의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마크. 지금 당장 6번 채널 4030의 KH13 아이콘 실시간 피드를 보세요. 케빈. 진정하게. 무슨 일이야? 전쟁이라도 났나? 전쟁보다 더 심각할지도 모릅니다. 이건 물리학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물리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 한마디에 저는 서재의 모든 모니터를 켰습니다. 제 집 서재는 펜타곤의 탱크와 동일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6번 채널. 카이 4000 공장. 처음 화면에 뜬 것은 평범한 광학 위성 사진이었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 아래 4000 공장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경납고는 닫혀 있었고 활주로는 비어 있었습니다. 케빈, 아무것도 없잖아. 자네? 휴일에 술 마셨나? 아닙니다. 광학 필터를 끄고 열에너지 감지 필터로 전환하세요. 지금 당장. 저는 케빈의 지시에 따라 필터를 전환했습니다. 화면이 흑백의 열화상 이미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숨이 멎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심장이 차가운 얼음물 속으로 가라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오! 맙소사. 화면 속의 카이 4000 공장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아니, 문자 그대로의 불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제2, 제3 경납고. 평소에는 차갑게 식어 있어야 할 그 거대한 건물 전체가 용광로처럼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위성이 감지할 수 있을 정도의 막대한 열 에너지와 전력이 그곳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케빈. 이게 뭔가? 저도 모릅니다, 마크. 저건 공장이 아니에요. 저건 발전소 수준의 에너지입니다. 지난 한 달간 저들은 경납고 문을 닫아 걸고 우리 위성을 속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내부 전력을 최대로 가동한 것 같습니다. 저는 빈자리를 속도로 채울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바로 지금 저는 그 속도가 만들어내는 열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케빈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마크. 더 최악인 게 있습니다. 방금 경납고의 주 전력이 잠시 다운됐습니다. 1초 정도요. 그 틈에 내부가 찍혔습니다. 내부가? 새로운 이미지입니다. 지금 전송합니다. 제 모니터에 새로운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열화상 필터가 아니라 경납고 지붕의 개폐식 환기구가 열린 그 1초의 틈을 아이콘 위성이 놓치지 않고 찍어낸 내부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일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전투기가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이게 뭔가, 케빈. 전투기가 없잖아. 마크. 제발 잘 보세요. 전투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케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건 한 대가 아닙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이미지를 확대했습니다. 경납고 내부는 거대한 그리드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격자망 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니었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대였습니다. 8대의 KF-21 동체가 마치 거대한 벌집의 방처럼 각자의 셀 안에서 동시에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조립 라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생산 라인의 개념을 파괴하는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였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제 서재의 다른 모니터를 켰습니다. 우리의 자랑. 텍사스주 포트워스에 있는 로키드 마틴의 F-35 생산 공장. 그곳은 라인, 즉 선이었습니다. 동체 머리가 조립되고 다음 역으로 이동합니다. 날개가 붙고 다음 역으로 이동합니다. 엔진이 탑재되고 다음 역으로 이동합니다. 모든 것이 순차적으로 직렬로 연결된 거대한 기차와 같았습니다. 이것이 지난 100년간 인류가 비행기를 만들어 온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6번 모니터에서 보고 있는 것은 기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벌집이었습니다. 혹은 포자가 증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KF-21 8대는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각각의 셀 안에서 로봇팔과 자동화 설비들이 동시에 모든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머리와 날개와 엔진이 동시에 붙고 있었습니다. 병렬.
생산.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그 단어가 튀어나왔습니다. 병렬 생산. 이론상으로만 존재했던 록히드 마틴조차 디지털 트윈 개념을 도입하며 시도하려다 너무나도 복잡한 파트너 국가들의 이해관계와 부품 공급망 문제로 포기해야 했던 꿈의 공장. 한국은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저는 전화기를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케빈,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저들은 1년 8개월간 인도네시아와 싸우고 있었잖아. 언제 저런 걸 만든 거지? 케빈의 대답은 저를 더 깊은 절망으로 빠뜨렸습니다. 마크, 그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들은 인도네시아와 싸우는 척하면서 이걸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케빈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쩌면 인도네시아의 배신이 그들에게 이것을 만들 명분을 준 겁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침묵의 의미를, 그들의 기다림의 의미를. 인도네시아가 1조 원의 분담금을 내지 않는 동안 한국은 그 1조 원으로 이 병렬 생산 스마트 공장을 짓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인도네시아가 스스로 배신자가 되어 파트너의 족쇄를 풀어주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경주 APC는 그 기다림의 끝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국기 삭제는 그 족쇄가 풀렸음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은 지난 1년 8개월간 준비한 이 괴물의 심장에 드디어 전원을 넣은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밀러 중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군님, 지금 당장 탱크로 소집하셔야 합니다. 무슨 일인가, 마크? 오늘은 휴일 아닌가? 장군님,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희의 F-35 생산 라인이 방금 구시대의 유물이 되었습니다. 30분 후 펜타곤 지하 탱크는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핵심 참모들로 가득 찼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카이 4000 공장의 열화상 이미지와 충격적인 벌집형 내부 사진이 나란히 떠 있었습니다.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를 비웃었던 그 현실주의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밀러 중장이 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마크, 이게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뭔가? F-35보다 좋은 전투기를 만들었다는 건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장군님. 문제는 질이 아닙니다. 문제는 양입니다. 그리고 속도입니다. 저는 제 단말기를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텍사스 포트워스 공장의 F-35 생산 데이터가 떴습니다. 보십시오, 장군님. F-35는 훌륭한 전투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괴물입니다. 9개국이 넘는 파트너와 수백 개의 부품 공급사가 얽힌 정치적 예술품이죠. 우리는 이 한 대를 굴리기 위해 9개국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렬 생산밖에 할 수 없습니다. 텍사스에서 조립이 끝나도 이탈리아의 최종 조립 공장으로 혹은 일본의 정비창으로 가야 합니다. 이 복잡한 거미줄이 우리의 힘이자 동시에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이 라인에서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최대치는 150대 전후입니다. 저는 화면을 카이의 벌집 사진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파트너가 없습니다. 경주에서 마지막 파트너의 목을 쳐버렸죠. 상황실의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저들에게는 정치가 없습니다. 오직 공학만 있을 뿐입니다. 저 8개의 셀은 디지털 트윈 기술로 완벽하게 통제됩니다. 로봇들이 24시간 부품을 조립합니다. 우리가 F-35 한 대를 완성하는 그 복잡한 시간 동안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먼저 제가 느꼈던 그 공포의 실체를 드디어 입 밖으로 내뱉었습니다. 저들은 저 8대를 동시에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한장성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8배 빠르다는 건가? 단순히 8배가 아닙니다. 케빈이 창백한 얼굴로 끼어들었습니다. 저 공장의 에너지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저건 일회성이 아닙니다. 저건 모듈식입니다. 저들은 저 벌집 자체를 복사해서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제2공장, 제3공장이 몇 달 안에 지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밀러 중장이 무너지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크, 저들의 생산 능력은 그래서 얼마란 말인가? 저는 제 분석의 마지막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지난 1시간 동안 케빈과 제가 미친 듯이 계산한 결과였습니다. 저들의 1차 목표는 한국 공군이 요구하는 120대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 벌집이 24시간 가동된다면 1년에 최소 240대에서 300대입니다. 탱크 안은 완벽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300대.
우리가 1년에 150대를 생산합니다. 그들은 그 2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KF-21의 가격은 F-35의 절반입니다. 2배의 속도, 절반의 가격. 저는 상황실의 모든 장군들을 둘러보며 제 마지막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장군님들, 우리는 과거에는 인도네시아의 영리함을 칭찬했고 지금은 한국의 정치적 승리를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질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건 방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산업혁명입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배신을 징벌하기 위해 인류의 비행기 생산 방식을 100년 만에 진화시켜 버렸습니다. 인도네시아, 그 멍청하고 오만한 국가. 제 목소리가 분노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1조 원을 아꼈다고 생각하겠죠. 그들은 자신들이 한국을 먹튀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영원히 모를 겁니다. 그들은 파트너의 지위를 걷어찬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괴물의 목에 걸려있던 쇠사슬을 직접 끊어준 것입니다. 그들은 경주 APC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손에 괴물을 풀어줄 열쇠를 쥐어준 것입니다. 2025년 11월 16일 휴일의 평화로운 정오. 펜타곤의 심장부에서 우리는 미국의 F-35가 이끌던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가 저 멀리 한국의 작은 공장에서 울리는 기계 소리에 의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의 방아쇠를 당긴 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영리하다고 비웃었던 인도네시아의 배신이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1시 30분. 펜타곤 지하 탱크의 공기는 얼어붙다 못해 고체가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펜타곤의 최고 엘리트들은 거대한 스크린에 떠있는 카이 4000 공장의 그 벌집 사진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간 300대. F-35의 절반 가격. 제가 마지막 보고를 마친 그 순간부터 이 상황실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100년 넘게 이어져온 미국식 생산 방식의 종말을 목격한 자들의 충격과 경외가 뒤섞인 침묵이었습니다. 우리의 텍사스 포트워스 공장은 경험과 관록으로 비행기를 만듭니다. 수만 명의 숙련공들이 땀을 흘리며 직렬로 라인을 밀어붙입니다. 하지만 저 벌집은, 저것은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비행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병렬로, 동시에 무자비한 효율성으로 말입니다. 밀러 중장이 마른 입술을 떼며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크,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것은 장군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길을 잃은 자의 탄식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장군님. 뭐라고? 이것은 군사적 위협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저 KF-21이 괌을 폭격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것은 산업적 사망 선고입니다. 우리는 지금 F-35가 이끌던 독점적 시장의 장례식에 와 있는 겁니다. 제 말은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의 모든 가난한 동맹국들, F-35의 비싼 유지비에 허덕이던 그 모든 나라들에게 대안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미국의 F-16을 압도하고 F-35의 턱 밑까지 추격하는 괴물이 F-16보다 싼 가격으로 F-35보다 2배 빠른 속도로 쏟아져 나올 테니까요. 우리는, 밀러 중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록히드 마틴의 생산 라인을 저것처럼 병렬로 바꿀 수 없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장군님. 그것이 바로 저들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우리의 F-35는 정치입니다. 9개국 파트너의 지분이 얽혀 있습니다. 라인을 바꾸려면 9개국의 의회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저들은 순수한 공학입니다. 그리고 그 순수함은, 제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순수함은 인도네시아가 선물해 준 것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탱크의 문이 급하게 열리고 NSA 통신감청 담당관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밀러 중장에게 달려가 얇은 보고서 한 장을 건넸습니다. 장군님, 방금 잡힌 통신입니다. 자카르타에서 서울로 한 라인을 사용했습니다. 상황실의 모든 시선이 그 보고서로 향했습니다. 밀러 중장은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크, 자네가 이걸 한번 읽어보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인도네시아의 수비안토 대통령이 방금 전인 오후 1시 25분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긴급 통신 요청 전문이었습니다. 수비안토는 우리가 카이 공장의 열기를 감지한 것처럼 어떤 경로로든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정보원이 사천 공장의 병렬 생산이라는 단어를 주워 들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오만이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공포와 애원이었습니다. 통신 요약, 자카르타 발, 수신, 서울.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지난 경주 APC에서의 일은 저의 큰 불찰이었습니다. 오해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형제에는 아직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KF-21 분담금 1조 6천억 원. 지금 당장 전액 송금하겠습니다. 아니, 이자까지 2조 원을 보내겠습니다. 제발, 제발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파트너입니다. 제발, 제발 그 속도를 멈춰주십시오. 제 심장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속도를 멈춰달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혹은 그 속도라는 것이 자신들을 겨눈 칼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경주 APC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주적 내통이라는 낙인이 찍힌 지 불과 한 달 만이었습니다. 그의 오만했던 지렛대 전략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밀러 중장이 물었습니다. 마크. 한국의 답신은? 감청 담당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답신이 없습니다, 장군님. 서울은 읽음 표시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때 제6번 모니터 한반도 동남아 채널의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경주 APC 중계방송을 담당했던 바로 그 한국 방송의 속보였습니다. 케빈. 저 화면 탱크 메인 스크린에 띄워. 거대한 스크린에 떠오른 것은 카이 4천 공장의 정문이었습니다. 그 국기 삭제 퍼포먼스가 벌어졌던 바로 그 경납고 앞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는 장례식처럼 차가웠지만 지금은 축제였습니다.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 그리고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단상에는 KF-21 보람의 최초 양산 1호기 출고식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최초 양산 1호기?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병렬 생산은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결과물을 내놓은 것입니다. 단상 위로 카이의 사장과 한국의 방사청장이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그들 옆에는 낯선 제복을 입은 외국인 장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인도네시아인이 아니었습니다. 저 사람은 제 옆에 동남아 담당관이 소리쳤습니다. 필리핀 공군 참모총장입니다. 필리핀. 제가 2023년 11월에 작성했던 F-35 판매 보고서의 기타 고려 대상 목록 구석에 처박혀 있던 그 이름. 한국의 6.25 전쟁에 파병했던 혈맹. 하지만 우리가 보기엔 그저 가난하고 F-16 중고나 사가야 할 나라. 바로 그 필리핀의 공군 총장이 KF-21 1호기 출고식의 주빈으로 서 있었습니다. 카이 사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넘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카이의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씁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를 괴롭혔던 낡은 족쇄는 지난달 경주에서 공식적으로 제거되었습니다. 그가 족쇄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수비안토의 애원과 겹쳐지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족쇄가 사라진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꿈의 공장을 완성시켰습니다. 우리의 병렬 생산 스마트 공장은 KF-21을 그 어떤 전투기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생산해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위대한 첫 번째 결과물 KF-21 보람의 양산 1호기를 우리의 오랜 진정한 친구에게 전달합니다. 그 순간 경납고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위성으로 훔쳐보았던 그 괴물. 완벽하게 도색을 마친 KF-21 1호기가 눈부신 조명 속으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토록 냉정하게 지워졌던 바로 그 자리. 조종석 아래의 그 빈자리. 그곳에는 붉은색, 푸른색, 흰색, 그리고 노란 태양이 빛나는 선명한 필리핀 공군의 국적 마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펜타곤 탱크 안에서 누군가의 낮은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맙소사. 그들은 처음부터 계획했던 거야. 그렇습니다. 한국은 1년 8개월을 침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1년 8개월 동안 두 개의 계획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인도네시아의 배신을 공개 처형할 APC 무대를 준비하는 것. 다른 하나는 그 배신자를 대체할 새로운 파트너, 필리핀과 물밑에서 모든 계약을 끝마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뒷받침할 병렬 생산 공장을 짓는 것. 인도네시아는 자신들이 갑이라고 지렛대를 쥐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의 거대한 명분 쌓기 시나리오의 노란한 소모품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1조 6천억 원을 미끼로 한국이 필리핀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병렬 생산이라는 산업혁명을 일으킬 멍석을 깔아준 역사상 가장 멍청한 들러리가 되었습니다. 스크린 속에서 필리핀 공군 총장이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6.25 전쟁에서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F-16 중고를 강요할 때 한국은 우리에게 미래를 선물했습니다. 우리는 EKF-21로 남중국해의 평화를 지킬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펜타곤을 향한 명백한 선전포고였습니다. 한국이 이제 우리의 하위 파트너가 아니라 대체제가 되었음을 알리는 선언이었습니다. 밀러 중장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스크린을 등지고 탱크 안의 모든 참모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늘부로 그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펜타곤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의 제1장을 수정한다. 그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마크. 대한민국에 대한 분류를 주요 고객 및 전략적 자산에서 그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양강체제 경쟁자로 격상한다. 양강체제 경쟁자. 그것은 우리가 오직 중국과 러시아에만 사용하던 단어였습니다. 그것은 F-35를 팔아야 할 고객이 아니라 F-35와 싸워 이겨야 할 적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밀러 중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로키드 마틴에 연락하게. F-35의 가격 정책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야 할 거라고. 이제 독점은 끝났으니까. 그것이 펜타곤이 미국의 방산 패권이 무너졌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탱크에서 나와 제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일요일 오후 4시. 해가 짧아진 워싱턴의 하늘은 벌써부터 어둑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6번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필리핀 공군 마크를 단 KF-21이 환호 속에 출고되는 장면과 NSA 감청 보고서 속에서 제발 2조 원을 받아달라고 애원하는 수비안토의 비참한 메시지가 나란히 떠 있었습니다. 배신자의 피눈물. 저는 제 서재에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6대의 모니터 빛만이 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제가 2023년 11월에 작성했던 그 오만한 보고서. 한국은 충실한 고객이다. 인도네시아는 영리한 플레이어다.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거대한 착각이었는지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고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가격표를 붙이는 순간에도 우리를 뛰어넘을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영리한 플레이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역사상 가장 멍청한 전략적 자살을 감행했습니다. 그들은 1조 원을 아끼려다 자신들의 미래 공군력 전체를 잃었습니다. 그들은 파트너의 지위를 걷어찬 것이 아니라 괴물의 목에 걸려있던 쇠사슬을 스스로 끊어준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배신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스스로의 한계를 깨고 산업혁명을 일으킬 명분과 연료가 되어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저는 모니터에 떠있는 수비안토에 애원하는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 속 필리핀 공군 마크를 단 저 날렵한 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인도네시아의 배신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바보는 그들 자신과 그리고 그들의 멍청한 지렛대 노름을 영리하다고 착각했던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1조 원을 아끼려다 모든 것을 잃은 인도네시아의 모습입니다. 이 이야기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배신은 단호하게 응징하고 기회는 완벽하게 살려내는 것. 그것이 지금 한국이 전 세계에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이 놀라운 사이다 역전극이 더 많은 분께 알려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번 이야기에서 가장 통쾌했던 사이다 순간은 무엇이었나요? 배신한 인도네시아 국기를 삭제해버린 순간? 아니면 미국 F-35 공장의 속도를 병렬 생산으로 추월해버린 순간?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띵동이었습니다.